중국은 여행 난이도가 높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실제로 가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실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준비할 게 많은데 제가 혼자 준비하면서 뭐 알리페이 가입하는 법, 지도 보는 법 이런 거는 블로그에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말고 물론 제가 말한 정보도 이미 검색하면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더 필요하고 약간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지 못한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진짜 혼자 가는 사람이 보면은 너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인가? 아무튼 도움이 될 만하다고 생각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지만 많이 보진 않으시겠지? 그래도 제가 기록을 남기는 겸 말씀드릴게요. 먼저 입국이랑 출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선 중국은 지금 현재 무비자고, 그리고 입국 심사 질문. 일단 입국할 때 혼자 왔니? 여행 왔니? 며칠 머무르니? 이거 3개만 물어봤고 별다른 질문 없었어요. 그리고 입국 심사 그 카드 적을 때 최근 2년 이내에 다녀온 나라를 쓰라는 칸이 있어요. 제가 최근 1년 이내에 대만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아시죠? 그 하나의 중국과 관련된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제가 만약에 2년 이내에 다녀온 나라에 그냥 타이완이라고 쓰면은 혹시 약간 따가 눈총을 받거나, 실제로 어떤 한국분이 그 세계 지도를 가지고 입국하셨는데 그 지도에 대만이 나라로 표기되어 있다고, 그래서 입국 심사 때 약간 잡혀서 얘기를 하셨나? 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차이나 타이완이라고 적고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그냥 타이완이라고 적어도 별로 신경 안 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은 출국 심사가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출국 심사가 얼마나 복잡한지. 출국할 때 질문은 일절 없었고 짐 검사를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 실제로 짐 검사할 때 뭐 우산 꺼내라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보조 배터리를 포함한 전자기기 다 꺼내고 겉옷까지 벗고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수색대 있잖아요. 금속 탐지기. 거기 지나갈 때 그 공항 직원분이 진짜 전신을 다 이렇게 만져서 검사하셨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그냥 이 뭐라고 하지? 금속 탐지기? 이 기계에 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데서 한 번 더 하고 여러 번 하긴 했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걸로 유명한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항공, 저는 동방항공이랑 상하이 항공을 탔는데 일단 둘 다 지연 없이 정시 출발했고요. 서비스 괜찮았고 좌석도 괜찮았고, 그리고 기내식이라 하긴 좀 애매하고 기내 간식 같은 걸 줘요. 동방항공 거는 맛있었고 상하이 항공 거는 제가 웬만하면 다 먹는 돼지인데 좀 먹기 힘들어가지고 안 먹었어요. 어쨌든 단점이 없고 그냥 다 너무 좋았어요. 다만 동방항공의 경우에는 온라인 체크인이 딱히 의미는 없어요. 원래 온라인 체크인을 하면은 바로 티켓이 그 QR 그걸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동방항공의 경우에는 온라인 체크인을 하더라도 그 줄을 서서 실물 티켓으로 바꾸고 그 실물 티켓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 체크인을 하면은 자리를 먼저 고를 수 있다는 점 외에는 그냥 온라인 체크인 하나마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 인증만큼 KC? 그 에너지 인증 그 표시가 배터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용량이 적혀 있어야 한다고 해요. 저는 샤오미 거 10,000짜리 하나를 가지고 갔는데 일단 만은 확실히 되는데 20,000짜리가 그 됐다는 사람도 있고 뺏겼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진 않은데, 근데 10,000짜리 여러 개를 가지고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또 확실히 된대요. 그래서 뭐 많이 챙겨가고 싶으시면은 2만, 3만 이거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10,000짜리 여러 개 챙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상하이 영어를 못한다는 말이 많은데 기본적인 영어는 통합니다. 결제는 저는 알리페이랑 위챗페이를 가입해서 만들어서 갔고, 하나은행의 트래블로그 카드, 여행 전용 카드, 체크카드를 유니온이랑 마스터로 2개씩 발급해서 그거를 각각 알리페이랑 위챗페이에 연결을 해서 갔어요. 저는 대부분 결제는 알리페이로 했고 위챗페이는 2번 정도 썼어요. 그리고 어떤 가게에서는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카카오페이가 잘 그때 안 들어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알리페이도 된다고 해서 알리페이로 결제를 했어요. 저는 현금은 단 1원도 환전을 안 해서 갔고, 실제로 갔을 때 현금이랑 카드 쓸 일은 전혀 없었고 무조건 알리페이를 대부분 썼다는 거. 그리고 알리페이가 쓰다가 갑자기 계정이 막히고 결제가 안 되는 상황도 겪으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운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막히거나 결제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교통은 상해는 택시비가 한국에 비해서 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택시기 때문에 그냥 대중교통보다는 몇 배 더 비싸니까 저는 택시를 일절 안 탔고, 그리고 버스 탈 일도 없어서 버스도 안 탔어요. 저는 무조건 지하철만 탔고 지하철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 탈 때마다 짐 검사한다는 점, 술을 못 가지고 들어가서 그런다고 들었고, 짐 검사의 경우는 사람이 이렇게 뒤져서 보는 게 아니라 그 기계 있잖아요. 공항에서 하는 것처럼 가방 두고 들어가면 알아서 이제 스캔돼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탈 때마다 매번 짐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도가, 저는 가기 전에 지도가 제일 걱정이 됐거든요. 중국은 구글 맵을 잘 안 쓰고 고덕지도 아니면 바이두 이렇게 2개를 쓰는데, 이게 문제가 지도를 보는 거에는 막상 쓰다 보면은 뭐 중국어더라도 어떻게 다 쓸만해요. 번역도 그냥 캡처해서 팝하고 이미지 번역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고덕지도를 쓰다가 막혀서 갑자기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국제 미아가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특히 혼자 가는 사람은 뭐 친구들 중에 다 같이 막히진 않을 테니까 내 거 막히면 친구 거 보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혼자 가면 내게 막히면 끝이니까 그게 막히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고덕지도나 바이두 지도를 가입을 안 하고 쓰면은 계정이 막혀서 갑자기 안 되는 경우가 있대요. 생각보다 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가입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고덕지도는 그 중국인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덕지도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는 중국인 의 번호를 통해서 가입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가입을 못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인은 고덕지도를 가입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입을 안 하고 쓰다가 막힐 수가 있다는 점. 제가 이게 걱정이 돼서 바이두 지도를 깔았어요. 바이두 지도는 한국인 번호로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가입하는 방법은 검색하시면 블로그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팁은 가입할 때 그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문자를 받아서 입력해야 가입이 돼요. 근데 인증번호 보내기를 해도 문자가 안 와요. 근데 이게 낮에 하면 안 오는데 뭐 새벽이나 막 밤 12시 막 이때 늦은 시간에 그때 인증하게 하잖아요. 그럼 인증 문자가 잘 와요. 그러니까 아예 늦은 시간에 가입을 해보세요. 그럼 바이두 지도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운인 게 저는 고덕지도를 어쨌든 가입 안 하고 가서 썼는데 한 번도 막히거나 잘 안 된 적이 없어요. 근데 바이두 지도는 가입까지 하고 갔는데 바이두 지도가 이상하게 연결이 잘 안 돼서 저는 바이두 지도를 안 썼어요. 그리고 구글맵 같은 경우에도 뭐 유명한 가게들은 그래도 웬만한 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쓸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심이랑 로밍을 다 해서 갔는데 그 이심 로밍한 데이터로 그 VPN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아무리 구글맵으로 들어가도 네트워크 연결이 없다고 뜨고 구글맵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구글맵이 안 돼서 저는 구글맵은 전혀 못 썼어요. 그리고 아이폰의 경우 애플 지도랑 고덕 지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뭐 고덕 지도가 안 되면 애플 지도를 써도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근데 애플 지도는 확실히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추천 안 합니다. 사실 운인데 같이 가시는 분들은 그냥 다 같이 준비해서 가서 한 분 막히면 다른 분 거 보면 되고 하고 혼자 가시는 분들은 걱정되시면 저처럼 이렇게 다 해서 가면은 하나는 될 겁니다. 저는 고덕지도가 다행히 막히지 않았다서 너무 잘 썼다는 점. 치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3박 4일 동안 완전 관광지에 사람 많고 그런 데서만 있어서 뭐 상하이 전체 치안은 모르겠지만 일단 관광지 위주로 다녔을 때 치안은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는 점. 그냥 한국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뭐 소매치기 이런 말도 있는데 소매치기를 당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 낌새를 느낀 적도 전혀 없었어요. 일단 사람이 많아서 거기서 소매치기를 하면은 막 그런 상상 속 추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막 서로 이렇게 막 돌아다녀서 소매치기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던데 아무튼 치안이 안 좋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제가 그 브이로그 풀 영상에도 말했는데 그 동방명주 와이탄 쪽은 사람이 너무 많고 진짜 밝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멀어져서 골목 쪽으로 하게 되면 되게 어둡고 사람도 안 다니고 좀 으슥하고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곳은 되도록 가지 말고 그래도 동방명주 와이탄 그쪽 사람 많은 데서만 돌아다니시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걱정이 많은 반간첩법이란 게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딱 중국에 도착해서 휴대폰 켜자마자 외교부에서 반간첩법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문자가 와서 조금 무서웠는데 이 반간첩법이 그 검색하면 뉴스에 실제로 잡혀서 지금 중국 감옥에 있는 한국인도 있다. 그게 뭐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뭐 한국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되게 악법이라고 했나? 그리고 기준도 모호해서 그냥 내가 몰리면은 끝인? 그런 거라고 뉴스로도 되게 좀 심각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선 갔을 때 그런 문제? 그런 게 그냥 전혀 없었어요. 그냥 관광객 모드로 잘 놀고 오시면 다들 아무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중국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친절합니다. 혐한 이런 문제는 중국에서 들어보지도 못하셨겠지만 혐한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오히려 한국 사람 약간 되게 호의적이고 좀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물가는 상하이 물가가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좀 싸서 놀랐어요. 약간 한국의 3분의 2? 4분의 3 정도 되는 가격?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동방명주 야경이 보이는 허거집 막 이런 데 가면은 되게 비싸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현지 식당이나 그냥 현지인 맛집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진짜 저렴해요. 그리고 버블티 에그타르트 그런 것도 한국에서 되게 비싼데 진짜 싸고 제가 곰돌이 인형 붙여주는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거든요. 그 아메리카노가 5,000원이었어요. 저 곰돌이 인형에다가 커피까지 주는데 5,000원이면은 굉장히 저렴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카페에서 먹은 이게 제가 상해에서 쓴 물가 치고 그 안에서는 좀 비싼 편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4분의 3 가격? 아니다 3분의 2 정도 가격? 그리고 혼자 사진 찍는 법은 그냥 무조건 일단 뻔뻔함과 나는 쪽팔리지 않는다 이런 거를 갖추고 있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생각보다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의치 않고 찍었습니다. 어차피 중국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살면서 다시 만날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삼각대를 한 105cm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고, 남이 찍어준 느낌을 내려면은 제 삼각대가 155였나? 160까지 늘어나는 건데, 그거를 끝까지 펴서 찍었거든요. 그 정도 돼야 남이 찍어주는 사진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각대는 무조건 좀 키가 큰 걸로 가지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중국 분들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은 되게 열심히 찍어주시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잘 찍진 않으세요. 사진을 그렇게 잘 찍으시는 분을 또 만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 삼각대를 가지고 가셔서 스스로도 많이 찍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와이탄 동방명주 가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어떻게 사진을 찍지? 내가 발 디딜 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걸으면서 이렇게 잘 뚫고 하다 보면은 다 찍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와이탄은 삼각대 놓고 찍기가 가능했는데, 동방명주나 그 욱항 맨션?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삼각대 놓고 찍을 그게 없었어요. 동방명주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중국분 아니면 지나가는 한국분 계시면 찍어달라고 하는 게 좋았던 것 같고, 욱항 맨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가면은 돈을 받고 폴라로이드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말 걸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분들한테 돈을 내고 안 찍었는데, 제 친구가 6,000원을 내고 그분들한테 사진을 부탁해서 찍었는데 보정 엄청 잘해주시고 생각보다 퀄리티 좋고 되게 만족스러운 사진을 건졌대요. 그래서 나는 사진이 중요하다 하시면은 돈 내고 찍어달라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숙박이 중요한 게, 중국은 주숙등기라는 게 있는데, 외국인이 중국에 입국을 하면은 내가 어디에서 잔다, 머문다, 이거를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긴 한데, 근데 그래도 굳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알아보니까 3성급 이상인 호텔은 무조건 호텔에서 알아서 해준다, 이런 글을 제가 봐서 제가 묵는 호텔을 검색해봤는데, 저는 3성급이 아니라 2성급 이코노미 호텔?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나 3성급 이상이 아닌데 안 해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중국에는 외국인 숙박이 되는 호텔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외국인 숙박 가능 호텔에 예약을 하면은 호텔에서 주숙 등기를 다 알아서 해준대요. 저는 이 호텔을 트립닷컴에서 예약을 했고, 트립닷컴에 올라오는 숙소들은 다 외국인이 머무는 숙소고 외국인 후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립닷컴에 있는 호텔들은 다 알아서 호텔에서 주숙 등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걱정되시면 트립닷컴 호텔 예매하시기 전에 그 최신순 후기를 보셔서 외국인이 쓴 것 같은 후기 아니면 한국인 후기가 있으면은 거기는 주숙 등기를 알아서 해주는 곳. 그래서 저도 2성급 이코노미 호텔이었는데 가서 카운터에 가니까 제 여권을 복사해주시고 주숙등기 같은 거를 등록하는 걸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주숙등기를 해주셨다고 했어요. 아무튼 이런 문제 때문에 에어비앤비보다는 무조건 호텔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파파고 번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어 섞어 쓰면서 바디랭귀지 하시면 되고, 파파고는 풀 미챗으로 주문할 때, 예약 같은 거 할 때 캡처해서 번역하는 거 이외에는 별일이 저는 없었어요. 그냥 생각보다 필요가 없어요. 바디랭귀지가 짱입니다. 그리고 로밍, 이심, 유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로밍이랑 이심을 같이 해서 갔어요. 로밍은 저는 꼭 전화를 받아야 돼서 로밍을 했고, 그리고 데이터는 로밍보다 이심이 더 잘 터진다고 해서 이심도 같이 했어요. 우선 저는 SKT를 써서 바로 로밍 요금제가 있어요. 저는 SKT 청년 요금제를 쓰기 때문에 그 바로 로밍 요금제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어서 4기가짜리인가 제일 저렴한 로밍 요금제 반값으로 가입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총 4기가를 받았고, 그리고 클룩으로 디즈니랜드 자유여행권을 예매했더니 총 5기가짜리 이심을 공짜로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심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은 결제도 휴대폰으로 하고 지도도 휴대폰으로 찾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은 와이파이를 써도 중국 와이파이로는 우리가 쓰는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가 다 막혀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 데이터를 써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모자라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저는 좀 안심하고 싶어서 그 유심사에서 하루 2기가짜리 데이터를 사서 그렇게 로밍 이심을 좀 충분하고 다양하게 해서 갔어요. 근데 막상 가니까 저는 저 혼자 갔기 때문에 오로지 제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다 했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안 봐서 그런지 그냥 펑펑 썼는데도 하루에 2기가도 못 썼어요. 저처럼 전화를 꼭 받으셔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로밍을 해가시면 너무 비싸니까 로밍을 최대한 싼 걸 하시고 그 이심이랑 섞어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심 데이터가 확실히 잘 터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콘센트 코드 같은 거는 제가 머물렀던 숙소랑 공항에서는 그냥 한국에서, 여기 있네, 그냥 한국에서 쓰는 220V 그걸로 다 됐어요. 대부분 그걸 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부는 저게 안 되고 돼지콘가? 아무튼 다른 거를 쓸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이소에 가면 5,000원짜리 멀티 어댑터 팔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날씨는 그때그때 다른데 상하이가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찾아보면 여행 중에 하루는 비가 오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그래서 날씨를 진짜 마지막까지 찾아보고 가서 제가 간 날은 다 날씨가 너무 좋고 따뜻하고 비도 안 오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막상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이게 냉해서 기온은 한국보다 훨씬 높아도 춥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갔던 모든 식당은 다 혼밥이 됐고 거의 모든 식당이 다 혼밥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 장소나 맛집 후기 같은 거는 우선 저는 곰돌이 카페 여기 인형 달아주는 그거 있잖아요. 그 인형 달아주고 나오면 너무 귀엽고 그거 하나에 기분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고 인스타 감성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곰돌이 카페 가서 인형 사고 공짜 커피까지 받으시면 좋으니까 꼭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맛집은 저는 소양생전이라고 거기 만두집인데 그거는 체인점이라서 여기저기 많아요. 저는 거기서 새우만두 먹었는데 그게 너무 바삭하고 육즙 장난 아니고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밀크티 좋아하시면은 차지에서 백아저련 드셔보세요. 저는 밀크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그게 되게 맛있는 밀크티인 걸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좋았어요. 저는 시식은 따뜻한 걸 먹고 찬 걸 사서 먹었는데 근데 따뜻한 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거 추천드릴게요. 무조건 슈가, 설탕 넣으셔서. 아, 그리고 헌지 위치엔 여기는 뭐 한국인 정모하는 한국인한테 너무 유명한 양꼬치집이라서 그 대기할 때 보면 다들 한국인이고, 그리고 직원분들도 딱 들어가면 바로 한국인이냐 물어보고 막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하시고 그냥 이미 한국인들한테 너무 유명하지만 근데 진짜 너무 정말 친절하시고, 계란볶음밥이 저는 중국에서 먹으면 너무 느끼해서 먹기 힘들었는데 거기 거는 약간 한국 패치가 된 맛이어서 계란볶음밥이 진짜 딱 맛있었고 양꼬치 너무 맛있었고 그냥 거기는 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좋고 깔끔하고 그래서 거기 양꼬치집 너무 추천. 그리고 3박 4일 코스 추천을 하자면 저는 일정이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3박 4일 가실 거면 무조건 하루는 디즈니랜드 가시거나 아니면 그 우전이랑 주가각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다녀오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상하이가 관광지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할 게 엄청 많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예원, 와이탄, 동방명주는 다 붙어있기 때문에 뭐 그냥 반나절만 해도 반나절도 아니지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도 다 돌 수 있으니까 그건 하루에 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신다 치면은 그 신천지랑 티엔즈팡이 생각보다 제 기준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묶어서 다녀오신 거 추천드리고, 근데 솔직히 진짜 체력 좋고 잘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면은 욱항루, 신천지, 티엔즈팡 그리고 뭐 동방명주, 와이탄 이거 하루 만에 다 돌기도 가능해요. 아, 그리고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념품을 많이 사고 쇼핑을 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근데 약간 가성비 그냥 주변 사람한테 다 돌리거나 그런 용도 싸고 가성비 있는 거는 당연히 그 육아사탕으로 유명한 그 티엔즈팡에도 팔고 난징 동루 오셔서 아무 기념품 샵 깔린 데 들어가도 다 있는데 토끼사탕이라고 불리는 그 육아사탕 이게 가성비 갑이니까 다 돌릴 용으로는 이거 무조건 추천드리고, 또 저는 누가를 샀는데 작은 팩에 포장된 누가가 있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가격 대비는 육아사탕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 아, 그리고 진짜 간단하고 가볍고 귀여운 그런 선물 주시려면 미니소에 이렇게 작은 미니 핸드크림 있거든요. 이것도 뭐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어른들한테 주거나 좀 이쁜 거 주려면은 티엔즈팡에 있는 걸로 아는데 뭐 블렌버니 가서 차 사서 뭐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꼭 블렌버니가 아니어도 중국은 차가 유명하니까 차 선물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빵빵 말고 당연히 호로록 그거겠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디즈니 얘기해야 되니까 닉 머리띠 쓰고 할게요. 저는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딱 하루 갔기 때문에 이게 전혀 빅데이터도 아니고 정확한 정보도 아니지만 저는 월요일 오픈런을 했거든요. 근데 월요일 오픈런 하니까 오픈런 줄이 되게 많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줄이 빨리 줄어들어서 뭐 트론이나 그 주토피아 되게 유명한 그런 기구들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줄이 뭐 1시간 2시간 넘게 이렇게 서기도 한대요. 근데 월요일 오전에 갔을 때는 줄이 진짜 기다려봤자 20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월요일 오픈런 진짜 짱. 평일 오픈런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월요일에도 오후에 가니까 1시간 넘게 엄청나게 줄이 서서 제가 2번을 못 탔다는 점 아쉽게. 그리고 디즈니는 짐 검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셀카봉이나 삼각대 작은 것도 못 들고 들어가고 대신에 또 특이하게 간식이나 먹을 거는 또 들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오픈런 했을 때는 짐 검사를 되게 대충 하더라고요. 그냥 그 기기 같은 데다가 통과하는 그걸로 하고 되게 대충 하길래 아, 짐 검사 빡세다더니 안 빡세네 했는데 제가 디즈니랜드에 있다가 헤이티 그게 디즈니랜드 밖에 있어서 거기를 가려고 디즈니랜드를 잠시 나왔다가 재입장을 했어요. 재입장을 하니까 줄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이렇게 손전등으로 안까지 비춰서 되게 꼼꼼히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바쁘면은 대충 하고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은 꼼꼼히 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픈런은 줄이 되게 길어 보여요. 하지만 금방금방 줄어들어서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주토피아는 오픈런 했을 때 줄이 하나도 없다는 점. 원래는 주토피아만 줄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게 저는 주토피아 그리팅 있잖아요. 닉준이랑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거. 이게
평소에는 되게 오래 기다린대요, 잘못 걸리면. 근데 저는 들어가자마자 여기부터 갔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보기에는 줄이 되게 짧은데 1시간 기다려야 한다길래 1시간이나 기다릴 만한 줄인가? 되게 짧은데? 싶었는데 이유가 사람마다 사진 찍은 시간을 충분히 줘서 그래요. 뭐 셀카도 찍고 후면으로도 찍고 뭐 일행 끼려면 각자 따로 찍고 일행 끼도 찍고 아니면은 나 빼고 닉 주디만 서 있으라 해서 찍고 이걸 다 찍을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근데 뭐 3분에서 5분 정도 찍는다 하는데 제가 갔었을 때 있던 사람들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 1분 30초 정도만 찍고 해서 한 50분 정도 기다리고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다른 블로그에서 보니까 오후에 가신 분들은 닉 주디 중에 한 명하고만 찍고 그러더라고요. 오전에 갔을 때는 닉 주디가 있다가 한 30분 정도 간격으로 갑자기 빠이빠이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직원분이랑 교대를 하고 뭐 나오고 그런 것 같았는데 근데 오전에는 그냥 둘이랑 같이 사진 찍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오픈런 하면은 아무튼 둘 다랑 찍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무조건 둘 다 찍어야죠. 아무도 포기 못해. 그리고 그리팅 가면은 직원분들한테 제 휴대폰 카메라 주고 찍어달라고 하면 직원분이 저는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했거든요. 그 아이폰 16 프로 기준으로 동영상 찍으면서 동시에 사진 찍는 것도 가능한 거 아시죠? 그분이 알아서 동영상도 찍으시면서 동시에 사진까지 막 찰칵찰칵 찍어서 한 50장 정도 막 빡 나왔더라고요. 잘 찍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포토패스를 해서 그 포토패스 사진 작가님이 또 동시에 찍어주셔가지고 사진 굉장히 많이 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 귀엽고 잘해주고 너무 최고거든요. 최고의 기억. 그러니까 주토피아 팬이면 무조건 가셔야 돼요. 무조건. 하여튼 그 주토피아 어트랙션 같은 경우에도 그게 유일하게 디즈니랜드에서 싱글라이더가 가능하대요. 혼자 온 사람 줄이 따로 있어서 더 빨리 탈 수 있는. 근데 대신에 그거는 다른 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막 대기하면서 되게 예쁘고 리얼하게 꾸며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 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기하면서 꾸며놓은 거나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싱글라이더 안 하고 처음에는 줄을 서서 들어갔고 싱글라이더로 한 번 더 탔는데 확실히 싱글라이더 줄이 빨리 줄어듭니다. 그리고 트론 웨이팅. 일단 주토피아에 관심이 없다. 아니야, 주토피아에 관심이 없어도 그래도 가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너무 예쁘고 귀엽거든요. 가면 반하고 영화 보고 싶어지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주토피아로 무조건 오픈런 하자마자 달려가서 닉주디랑 사진 찍고 그 주토피아 어트랙션 타고 그러고 나와서는 바로 트론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트론이 오후에 가면 줄이 진짜 길거든요. 오전에 가니까 저 20분밖에 안 썼어요. 트론이 디즈니랜드에서 제일 그 상해 디즈니랜드에서 제일 무섭고 인기 많고 그런 스릴 있는 기구라고 하던데 진짜 재밌었고 꼭 타야 돼요. 그러니까 주토피아 오픈런에서 뛰어가셔서 보시고 바로 트론 가시는 거 추천. 근데 트론은 입장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바로 옆에 있고 주토피아는 그 상해 디즈니랜드 입장구에서 제일 먼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선이 상당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인기 많은 게 그거 두 개니까 비효율적이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나는 꼭 트론 주토피아 둘 다 별로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트론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도시던지 아니면은 뭐 주토피아 찍고 이렇게 내려오셔도 되고 더 효율적에 보는 방법은 많겠죠.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트론이랑 주토피아가 상해 디즈니랜드 하이라이트고 거기만 있기 때문에 둘을 우선으로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운동 삼아 좀 걸으면 좋잖아요. 디즈니랜드는 재입장이 가능해요. 저는 재입장 게이트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것 같길래 그냥 제가 아침에 오픈런 할 때 줄 서서 들어갔던 게이트로 똑같이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재입장할 때 오후 애매한 시간이어서 줄이 아예 없어서 그냥 잘 들어갔습니다. 별로 기다리지 않고. 아마 다른 재입장 전용 입구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블로그 검색해봐도 딱히 정보를 못 찾고 제가 가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재입장 하시는 분들도 입구 하나로만 가시길래 오픈런 했을 때 들어왔던 입구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근데 상해 음식 물가가 굉장히 싸서 좋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디즈니랜드에만 적용이 안 돼요. 디즈니랜드는 당연히 비싸죠. 원래 놀이공원이 그러니까. 간식을 싸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디즈니랜드는 간식을 정말 비싸게 팔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헤이티에서 브라운 슈가 흑당 버블티 그것만 먹으면서 존버했어요, 그냥. 그리고 기념품 샵 같은 경우에는 가면 우리 무조건 머리띠를 해야 되잖아요. 팔아 먹으려고 어떻게든 기념품 샵이 그냥 깔렸어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머리띠만 일단 사고 나와서 머리띠는 입구에서 사서 하루 종일 써야 조금이라도 더 손해를 덜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머리띠부터 사시고 기구 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아무 기념품 샵이나 들어가서 이제 이것저것 써보시고 사진 찍고 다시 내려놓고 아니면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사시고 그때 구경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치기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포토패스를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혼자 온 사람은 진짜 필수고 여럿이 간 사람들도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포토패스를 구매하면은 그 카메라를 든 사진 기사분들이 포토스팟마다 계세요. 거기서 진짜 예쁘게 사진을 찍어주세요. 이게 약간 보정까지 해서 제가 그냥 폰카로 남한테 부탁해서 찍은 사진이랑 그냥 아예 느낌이 달라요. 보정까지 해서 색감까지 너무 예쁘고 포토스팟에서 딱 너무 잘 찍어주세요. 그래서 진짜 추천. 그 디즈니랜드 성이 보이는 거기가 최고의 사진 스팟이잖아요. 거기는 사진 작가분들이
분들이 한 4명 엄청 많으세요. 팁은 그분들한테 돌아가면서 다 찍어달라고 다 부탁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5만 원대 정도 가격인데 그 정도는 해야 뽕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사진을 다 잘 찍는 건 아니다. 진짜 잘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찍었는데 다 버릴 사진밖에 없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부탁해서 거기서 건지면 되시니까. 그리고 여럿이서 가면은 꼭 인당 안 해도 되고 그냥 셋, 넷 이렇게 가도 하나만 구매해서 다 찍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가서 저 혼자 쓰는데 5만 얼마를 투자했지만 여럿이서 가셔서 뿜빠이 해가지고 5만 원을 더치페이 하면은 그러면 가격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럿이서 가셔도 꼭 포토패스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진짜 추천. 이거는 진짜 추천. 그리고 포토패스는 현장에 가서 그냥 사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디즈니랜드에서는 시간이 금이라 생각해서 미리 전날 포토패스 앱을 깔고 거기서 구매를 해서 갔어요. 근데 가서 어딘가에, 이게 블로그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들어가셔서 입구에 있는 어디 케어프리? 하여간 케어프리? 그런 데 가셔서 사신 거를 보여주시고 활성을 한 다음에 앱에 그 QR코드를 스캔해서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 있대요. 저는 근데 가서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디즈니랜드 직원의 친절도. 진짜 너무 친절하세요. 제가 갔는데 그 포토패스 활성화하고 앱에 등록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면 바로 QR 있는 걸 줄 알았는데 가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뒤늦게 알았으니까 너무 좀 당황해서 그 사진 찍어주시는 그 사진 작가분한테 냅다 나 이거 샀는데 하고 내밀었어요. 그분 진짜 어쩌라고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그분이 중국어로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당연히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그냥 진짜 낭차하게 쏘리 이거밖에 못하고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얘는 진짜 노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그분도 영어가 유창하시진 않으셨는데 이렇게 최대한 영어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서 3분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본인이 직접 바꾸는 데 가셔서 바꾸시고 제 휴대폰을 가져가셔서 이 스캔까지 해주셔서 등록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잘 찍히고 잘 오는지 확인까지 해주셨어요. 정말 너무 친절해서 감동받았고 다른 디즈니 직원분들도 제가 외국인이라서 말을 못 알아듣는데 최대한 영어 써가면서 바디랭귀지 하시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주토피아 닉주디 그리팅에서 캐릭터들이랑 사진 찍고 나왔을 때 거기서 제 사진 찍어주신 그 포토패스 작가분이랑 또 다른 분 이렇게 계셨는데 그분들도 다 찍고 너 앱에 정상적으로 전송되는지 확인해 주겠다고 휴대폰 가져가셔서 직접 확인도 해주시고 하면서 코리안? 아메리칸? 물어보고 코리안이라니까 여튼 그런 식으로 스몰톡도 해주시고 직원들 정말 정말 친절하셨어요. 퍼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앱에서 언제 하는지 매일 시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온대요. 근데 저는 앱에서 어디서 퍼레이드 시간을 보는지 못 찾겠는 거예요. 퍼레이드가 아마 3시 반? 2시 때 할 때도 있던 2시 반? 3시 반? 그냥 시간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딱 퍼레이드 할 때쯤이 되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냅다 길에서 노숙을 해요. 그러면은 퍼레이드 하겠구나 해서 자리 잡아서 앉으시면 되세요. 퍼레이드를 앞에서 보고 싶은 분들, 가까이서 보고 싶은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되고 아니신 분들은 그때가 기회죠. 이제 사람들이 퍼레이드 보러 가서 놀이기구 줄이 좀 빠졌으니까 그때 기구 많이 타셔도 되고 저는 퍼레이드가 하이라이트기도 하고 너무 보고 싶어서 대충 안내방송으로 대충 알아들으니까 한 3시 반? 이 정도가 예정인 것 같아서 전 2시 50분부터 앉아서 기다렸는데 실제로는 거의 4시 다 돼서 했어요. 1시간 조금 넘은 1시간 10분 기다린 거죠. 하지만 저는 중딩 때 엑소를 보겠다고 진짜 동성로 길바닥에서 전날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1시까지 노숙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끄떡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무조건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주토피아는 진짜 가실 때 꼭 보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캐리비안 해적 제가 갔었는데 저는 그 영화를 안 보고 갔거든요. 근데 보고 갔으면 훨씬 더 이 어트랙션이 재밌고 좋았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 보고 가시는 거 추천.